네, 안녕하세요, 조건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공계 쪽 전문적으로 구인구직을 도와드리고 있고 컨설팅 진행하고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공계 취업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자소서에서 좀 어필을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직무의 전문성이겠죠. 대표적으로 설계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설계는 2D와 3D가 있는데 요즘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3D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3D 안에서도 유한요소 해석으로 말을 하면은 크게 앤시스나 아바쿠스 같은 그런 유한요소 툴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할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다 표현이 돼야 실질적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그 기업 대표나 아니면은 본부장급 아니면 나랑 같이 직접 일할 팀장급들이 봤을 때 마음 놓고 채용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면 될까요? 우선은 기록하는 게 가장 좋고요. 기록. 기록을 하시는 거는 내가 학교에서부터 뭘 배웠는지 그 직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결국에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학교를 졸업했더라도 우선은 기록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 직무를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했는지 그리고 결과물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우선 차근차근 쌓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채용 공고를 보셨을 때 그 공고에 분명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고마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채용 공고를 한두 개 보고 아, 나 여기 지원해야겠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적어도 50개 이상 내가 선택한 그 직무에 대해서 50개 이상 기업을 보시면은 분명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분모에 대해서 내가 역량을 쌓아가시면은 실제 취업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공계 취업을 위해서 성공적인 자소서 작성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숫자로 표현해 주신 게 가장 좋습니다. 숫자. 결과로. 내가 어떠한 인풋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아웃풋이 분명 나올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면은 그 전에는 어땠는데 내가 어떤 걸 기여함으로써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표현해 주신 게 좋고 그리고 조그마한 경험이더라도 우선은 경험 사항에다가 다 적어 주신 게 좋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까 수치하고 경험을 작은 경험이라도 넣는 게 좋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예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치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설계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퀴밸런트 스트레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를 할 때 있어서 특정 부분의 응력이 나올 때에 그런 수치를 표현을 하는데 이 항복 응력이라고 그 재료가 특정 응력이 넘어갔을 때는 그 재료가 파괴되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설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필렛이 내가 기존에 했을 때는 0.5mm였다. 즉 되게 날카로운 거죠. 날카로웠는데 이 부분을 필렛이 0.5mm가 아닌 3mm로 좀 더 둥글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돌려봤을 때 그 부분에 응력이 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원만하게 응력 분포가 나타났다라는 거를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있어서도 0.5, 3,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응력이 그냥 1000메가파스칼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1000이었는데 다시 내가 설계를 해보니까 220메가파스칼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220메가파스칼은 항복응력 안에 들어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설계는 합당한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0.5, 3, 1000, 220 이렇게 뭔가 내가 전에 했을 때는 0.5였고 1000메가파스칼이 나왔는데 내가 액션을 취함으로써 3mm 그리고 220메가파스칼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가 나눠지는 거를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은 이 사람 이거 진짜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사 담당자가. 네, 이제 자소서 문항별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원 동기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지원 동기는 말 그대로 지원 동기. 내가 왜 이 회사에 지원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내가 그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명백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DS 부분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라는 이름만 쏙 빼고 SK 하이닉스나 뭐 인텔 아니면 TSMC 같은 경쟁사 반도체 쪽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맞는다, 그 말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 지원 동기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삼성전자에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회사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
회사에 대한 이해도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거는 내가 그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경험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특정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 즉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직무랑 연관돼서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적어주시는 게 그게 이제 지원 동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성격 장단점이죠. 장점과 단점 이렇게 있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은 장점은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장점은 좋은 거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한 가지 말고 두 가지 이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요. 장점 쓰실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두 가지라고 하면은 첫 번째 장점 말씀하셨으면은 그 장점을 증명할 수 있는 아니면은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장점 말씀하셨으면은 그거에 대한 사례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례를 쓰는 이유는 이 글을 읽어보는 사람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는 거죠. 살면서 이 사람은, 즉, 이 사람이라고 하면 인사 담당자입니다. 인사 담당자, 아니면은 이 글을 면접에서 읽어볼 현직자들, 아니면 팀장들, 그 사람들이 내 글을 살면서 처음 읽어볼 텐데, 근데 처음 읽는 건 둘째 치고 빨리 읽어봐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처음 읽어보는 이 글을 이 사람의 장점을 읽어봤을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제 장점은 소통을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끝내면은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이 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반드시 적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단점 부분 적을 때는 치명적인 단점은 적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늦잠, 뭐 게으름, 시간 약속 잘 안 지킴, 그런 단점은 작성하지 마시고, 그리고 업무에 관련된 단점도 웬만하면 피해 주신 게 좋고, 그 회사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단점도 피해 주신 게 좋습니다. 네,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입사 후 포부는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떻게 일할 건지 인사 담당자나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지원 동기 다음으로 궁금할 내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몇 년 차 때 뭐 하겠다, 몇 년 차 때 무엇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 글을 읽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와닿겠죠. 예를 들어서 조건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겠다라는 게 눈에 그려져야 이 사람을 뽑겠다, 아니면 안 뽑겠다라는 게 판단이 서는 것처럼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실 때는 단순하게 제가 뭘 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준비할 거고 뭘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줄글 형태로만 쭉 나열하시면은 와닿지가 않겠죠. 비현실적이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차 때 뭐 할 거고 몇 년 차 때 뭐 할 거고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쓰는 직급을 언급하시면서 제가 이 직급 때는 무엇을 할 거고 이 직급 때는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은 훨씬 글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입사 포부가 될 겁니다. 혹시 요거는 예시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정부 출연 연구원을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연구원은 크게 연구원, 그 다음이 선임연구원, 그 다음이 책임연구원입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수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세 개의 스텝으로 나뉘죠. 연구원, 선임, 책임, 아니면 수석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 그 연구원별로 직무 내용 혹시 예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구원에 쓰실 내용은 대표적으로 우리 직무기술서를 받지 않습니까? 지원할 때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후배 양성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지금 내가 막내인데 후배를 어떻게 양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해 주신 게 좋고요. 선임급 됐을 때는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후배 양성을 할 수 있는 단계죠. 그래서 선임급 됐을 때는 후배 양성을 키워드로 하셔서 내가 그 실험실이나 아니면 내가 속한 조직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고, 마지막 책임이나 수석이 됐을 때는 그 실험실이나 그 특정 본부 아니면 내가 속한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갈 때에 있어서 이정표 역할 아니면은 의사 결정 역할을 원활하게 잘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적힌 글이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난관 극복 사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난관 극복 네네. 사례는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거를 왜 물어보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난관을 극복했던 사례를 물어보는 이유는 한치 앞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나랑 같이 생활할 사람을 뽑는 게 채용 과정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어려운 난관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 읽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려운 난관이 발생했다. 근데 그때 뭐 어떻게 해결할 줄도 모르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매력이 없겠죠. 그 사람은. 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치 앞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같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같이 해결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난관이 어떤 거였는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난관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 난관이 있음으로써 내가 바닥을 찍었을 때도 보여주시면 좋아요. 바닥. 대표적인 게 실패했다라고 언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 글을 끝내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실패했는데 내가 이 과정에서 뭘 배웠는지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배움으로써 난 다시 도전했고, 다시 도전해서 결과가 어땠다라고 이 손가락으로 보여드리면은 V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V표. 여기 있었는데 바닥을 한번 찍으시고 이때가 나한테는 어려운 난관이었던 거죠. 이때 내가 뭘 배웠고 스스로 배워서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V표 느낌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혹시 난관에 대한 예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적인 게 특허겠죠. 우리 이제 이공계 분들에 있어서는 특허 출원 그리고 특허 등록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특허 등록이 됐다라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특허 즉 기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술. 그 기술이 이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냐, 아니면은 이 시장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할 거냐,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확인 없이 난 지금 특허 출원이 아니고 특허 등록이 됐다. 특허 등록이 됐으니까 나 이걸로 나 앞으로 사업할 거야. 이제 전문 용어로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데 나 이걸 사업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특허라는 이 기술이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면은 시장에 나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특허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데 시장 조사도 없이 특허 등록이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나오려고 한다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러한 사전 준비가 없이 바로 시장에 나왔고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어려운 난관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시장 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시장 조사 관련돼서 SNS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관련돼서 글도 읽어보고 아니면 직접 발로도 뛰어보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제 그 시장의 니즈에 맞게 내가 특허 등록된 거를 재포장해서 다시 출시를 했고 그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배운 점에 대해서 쭉 뒤에다 나열을 하면은 이 사람이 분명 어려운 난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보였기 때문에 좋은 글이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소서하고 이력서를 작성한 다음에 서류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 연습을 하는 법은 또 따로 있을까요? 면접 연습은 이제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나뉩니다. 직무 면접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직무 면접이라고 표현하고요. 인성 면접 아니면 종합 면접이라고 하는데 그걸 2차 면접이라고 합니다. 1차 직무 면접은 PT 면접과 토론 토의 면접으로도 또 나뉩니다. 그게 PT 면접에 있어서는 그게 또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참 복잡하죠. 첫 번째는 현장에서 A4 용지로 주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A4 이제 주제를 받고 그걸 A4 용지에다가 직접 작성을 하고 그거를 인사 담당자 인원수에 맞게 복사를 해서 그걸 나눠주고 그걸 토대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현장에 PC가 있습니다. PC로 PPT를 만들고 그 PC에 저장을 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파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서 띄워주고 그걸 토대로 발표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정 기간을 줍니다. 그 안에 주제를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PT를 만들고 그거를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인사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거기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특정 일에 현장에 찾아가서 면접을 보는 그렇게 PT 유형도 세 가지가 나뉩니다. 그래서 PT를 준비하실 때는 우선은 내가 어떠한 템플릿을 만들지 사전에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그렇기 때문에 PT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가 어떤 템플릿을 사용할 건지 미리 선점을 해두신 게 좋고요. 토론 토의의 면접에 있어서는 내가 그건 말로 꺼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그거는 없는 지식과 동일합니다. 특히 토론 토의에서는 극도의 긴장감과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나도 공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 사람들을. 그런 거에 있어서도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토론 토의를 준비하실 때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내 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하신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1차 직무고요. 2차 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인성을 하실 때는 스크립트를 외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스크립트를 외우시면 절대 안 되고요. 키워드 위주로 하셔야죠. 키워드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하시고요. 키워드는 몇 개가 좋냐면 각 문항마다 맥시멈 3개가 좋습니다. 맥시멈 3개가 넘어가게 되면은 근데 그 키워드는 외우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4개, 5개가 되면은 그거 외우는 것조차도 일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가장 좋은 건 키워드조차 없이 그냥 질문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쭉 답변이 나오는 그런 게 가장 좋고,
답변이 처음부터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맥시멈 3개의 키워드 안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평소에 내가 말을 만들어냈던 연습을 했기 때문에 떠듬떠듬이더라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스크립트를 외우게 되면은 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머리가 하얘집니다. 근데 그 하얘지는 모습을 지금 인사 담당자들은 다 보고 있죠. 실시간 라이브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결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은 키워드 위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인성 면접에 대한 문항별 대답법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인성 면접에서는 자소서에 작성했던 지원 동기에 대한 문항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인성 네네. 면접의 지원 동기 질문에 대한 대답법이 있을까요? 지원 동기는 우선 면접이기 때문에 구어체로 말씀이 가능합니다. 이게 줄글이 아니고 내 입으로 꺼내는 거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자기소개에 있는 그 글을 그대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어색하고 로봇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언제부터 이 회사에 관심이 있어왔고, 이 직무는 또 언제부터 관심이 있어왔고, 그래서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거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고, 내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직무를 맡게 될 건데, 이거를 했을 때 저는 어떠한 마음으로 할 거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나의 느낀 점, 나의 스토리를 알려주시는 게 그게 지원 동기입니다. 네, 그러시면은 면접에선 1분 자기소개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면접에서의 1분 자기소개 대답법도 있을까요? 면접에서 우선 1분 자기소개는 우선 거창하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했었던 과거 경험을 2개까지만 저는 말씀해 주신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신 게 내가 과거에 했었던 경험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게 직무랑 연관됐더라도 과거 경험으로만 쭉 말씀하시다가 1분 자기소개를 끝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경험 1, 2, 3, 4, 5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내 말을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랑한다라고 판단되고 그분에 대한 첫인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1분 자기소개는 보통 첫인상이기 때문에 과거 경험을 1개 내지 2개까지만 직무랑 관련된 핵심 과거 경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직무에 대한 현재 동향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동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건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시면은 깔끔한 1분 자기소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인성 면접에는 소통하기 어려운 상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도 종종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면은 우선은 그분과 전화나 SNS 아니면 채팅으로 소통을 한다라는 말씀은 우선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가급적 얼굴을 보고 말을 하되 그럼에도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정중히 말씀을 드려서 회사가 아닌 회사 근처를 같이 걷거나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소통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회사라는 그 환경,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환경을 벗어나서 근처를 걷거나 근처 카페에 가서 단둘이서 소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현실적인 소통 방안이거든요.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해서 뚱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간 터집니다. 터진다는 게 이꼬르 퇴사를 의미하는 거죠. 회사를 옮기거나 부서를 옮기거나. 근데 그런 과정에서 분명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은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참거나 그냥 뭐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소통을 잘해서 어찌됐든 간에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소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